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사는 그림 그리는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이 8월 31일이에요. 2020년 중에서도 8월이 지나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월요일이고, 진짜 빠르다 못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더위를 많이 모르다가 요즘 들어서 많이 덥고, 세종에서는 호구주의보도 문자가 왔는데 오늘 날씨로 봐서는 공주는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아마 이 책을 읽을 것 같아요. 대지씨 그림 한번 해볼래요? 박용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내 그림을 찾는 것은 나를 정리하는 길입니다. 내 그림 찾기를 정리 또는 정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본다면 나를 닮은 그림을 찾기 위하여 내 취향에 관계된 자료를 수집하고 임화를 통해 방법을 모색했으며 그림의 생명과 철학을 넣는 표현 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예술가에겐 이러한 방식이 자신이 해온 작업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마다 추구하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림에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또한 그림의 운명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다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그림으로 구현되었을 때 관객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어떤 비평가가 표현 기법이 예술의 완성이냐고 물었다고 가정합시다. 또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이론가와 미술가가 사이에 담론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표현 기법에 관한 것은 실제로 그림을 제작한 예술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에 관련된 전시를 했던 내용들과 본인 선생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작업을 추구했던 생각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선생님께서 약간 시적인 거를 쓰신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코스모스가 피어난 길. 강의를 위해 작업실에서 학교를 가는 길에 대전천을 가르는 하상도로를 건너게 된다. 그 길을 따라 10월의 끝자락 향기가 배듯 길가의 코스모스가 질비하다. 자동차들이 일으키는 바람으로 인해 코스모스가 한들거리고 녹색 잎에 먼지가 흠뻑 묻어 있어도 나를 바라보는 분홍 꽃잎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해 갈채를 보내듯 기억 속의 시간 여행처럼 환호한다. 혹여 내 사랑은 나를 보내며 저렇게 손은 들었나. 금방이라도 차에서 내려 힘껏 안아주고 싶은데 마음 그득함을 뒤로 한 채 항상 당신 곁을 스쳐 지나며 바람만 일렁인다. 지금은 당신이 여러 무리의 꽃들처럼 보이지만 여린 한 꽃 한 꽃이 나를 바라보며 한들 바람을 타고 미소 짓는다. 손 뻗은 여릿한 가지와 분홍빛 꽃잎만은 강의를 끝낸 지친 내 모습을 반겨주려나. 그림 그린 사람이나 예술적 기질이 다분한 사람들은 많이 느끼지요. 사물을 보던 풍경을 보던 전 오늘 잠깐 나갔다가 머리를 조금만 자르고 왔는데 그 잠시 몇 분 불과 얼마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다녀오면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 있죠. 하늘이 너무 맑고 가을이구나 느낄 정도로 높은 하늘처럼 느껴졌고 저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 아니면 저 하늘이 너무 맑아서 이쁘다. 와, 감탄사도 나오고 혼자 걸어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늘을 자꾸 쳐다봤어요. 그런 것처럼 감수성도 예민한 것도 있고 풍부한 것도 있고 저는 제가 두루두루 이제 다니면서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감성이 참 풍부한 사람이구나. 많은 것을 잘 느끼는구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저는 예술적 기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마음을 풀며 살 것인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을 내 자연의 현상들, 아름다운 자연을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 생각들도 정리가 될 테지만 아마 그림 초보는 아니겠지만 초보라는 마음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림의 길, 화가의 길을 걸어갈 때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여기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기초적인 재료와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처럼 이렇게 재료, 화법, 프레스코와 템페라와 유화, 그런 유화 재료에 대해서 기름과 캔버스와의 관계성, 여기 프레스코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석회에 모래를 섞은 모르타르를 벽면에 바르고 수분이 남아있는 동안 채색하여 완성하는 회화를 말합니다. 벽화화법의 대표적인 것. 템페라화. 달걀 노른자와 악교를 섞은 불투명 안료를 사용하는 화법입니다. 유화와 수채화의 중간 질감을 내며 유화보다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두껍게 칠하거나 휘어서 보관하면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유화, 1400년경 재료로 등장하면서 17세기부터 본격적인 유화 시대가 열립니다. 유화 이전에는 주로 프레스코아나 템페라 기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에 여행 가면 접하는 작품 중에서 프레스코아나 템페라로 그려진 것이 많습니다. 아크릴 물감. 아크릴 물감은 1930년대 멕시코시티에서 벽화운동이 시작될 즈음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이 1930년대에 만들어졌군요. 초기에는 전통적인 재료의 방법을 사용되었는데 곧 아크릴만의 특성을 살린 재료적인 영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20세기 첨단 재료로 각광받으면서 많은 작가들이 이 재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00년을 지속해왔던 유화의 보존성이 아크릴에서 입증된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물을 보조제로 쓰는 재료에서 아크릴의 영역이 넓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캔버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붓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팔레트는 어디다 써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여기처럼 뭐 고무 용기를 재활용한 팔레트도 있고, 요즘 아는 분들 이렇게 보면 햇반이라고 하나요? 그 일회용기, 다 먹은 일회용기로 반찬통 같은 그런 걸 많이 쓰기도 합니다. 다 이제 미술 재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기에 보면 시대의 걸작을 남긴 고흐, 샤갈, 피카소 등이 제작한 작품의 양을 살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유럽 여행 중 미술관을 다닐 때마다 느낀 점입니다. 한 화가 일생 동안 그림만 그렸구나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작품들. 명작은 99%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을 절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림을 그리고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노력하였는데 좋은 작가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시대의 불운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네요. 많은 작품을 제작한 노력과 함께 작품을 비평하는 조언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견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크로키를 하고 있던 문화생이 선생님이 없어 우리끼리 하니까 자유롭다라는 말을 자랑삼아 하더군요. 그 문화생 말대로 선생님이 없는 상태의 그 느낌은 아주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런 작업을 계속 혼자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숙달이 되긴 하더라도 같은 형식과 수준을 맴돌다 결국 매너리즘의 함정에 빠지게 되지요. 작가가 전시회를 여는 것도 전시작품을 통한 자기 반성과 관람자의 질책을 얻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사람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도취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작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림을 아직 정립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공주씨를 그리는 거 보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규격과 스타일을 일부러 유지하고 있어요. 한 그림인 것 같지만 어차피 그림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을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께서 복사본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아마 그것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 그림의 생각들, 제가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유를 타당하게 말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느낌적인 그림과 기록성의 그림, 그리고 기록의 그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패턴을 갖고 꾸준하게 한다면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양이 가득해진다면 기록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도 있고, 매너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기 자신만 알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그림에 빠졌다가도 일상생활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빠졌을 때 몰입할 수 있는 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남의 말씀, 남이 말하는 거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는 또 귀는 닫을 필요도 있고, 저는 다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감각들이 아직 너무나 익혀야 될 것들이 많고, 소재에 따라 배울 점도 많고, 한 점을 그릴 때 작거나 크거나 할 때 이 미세한 그런 감각들, 저는 이제 수채화를 하다 보니까 수채화의 그 물성, 물이 어느 정도의 함축량에 따라 종이에 젖어 있는 그 감도에 따라 다른 그 감각들을 익혀가는데, 다작을 한다고 그래서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을 많이 쌓여지는 작품들이 되고 때로는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한 작품 한 작품 할 때마다 내공이 쌓이고 좋은 작품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선생님이나 때로는 다른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도 영향이 되죠. 조금 조언을 받아들일 때도 있고, 아니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저는 한편으로는 무용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감명을 받고, 그림에 적용을 하는데, 두루두루 저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풀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작을 하는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소재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내용들도 있고, 여기 5번째 개인전을 준비하며 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작품의 근원적인 구상은 사실주의처럼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거나 대상을 재현하기보다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 사물을 재인식,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화면 전체를 이야기적으로 구성해서 원리를 중시한다. 특히 대상의 입체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철저히 평면화하거나 대상의 특징만을 간결하게 상징화시키기도 하고 의인화시키기도 하면서 변형을 병행한다. 첫 개인전의 주제가 주로 시계, 가족들을 등장시켜 그리면서 의도적으로 일정 부분을 없애고 평면화시키는 구상적인 요소로 출발하였다면, 두 번째 개인전이었던 93년 전시에서는 악기, 피아노 건반, 정물들을 중요 소재로 다루면서 칼라를 블랙으로 일관시키고 작품의 무게를 한층 고조시켰다. 그러면서도 작품에 대한 추상적인 조형 원리를 염두에 두기 위해 작업 도중 작품을 상하 반대로 뒤집어가며 톤의 중심을 조형적 원칙에 맞추어 보려고 노력하고, 작품을 바닥에 놓고 책상 위에서 시선을 두는 방법으로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했다. 우리가 평면 작업을 하다 보면 입시 시절 3단계 명암 원리를 통해 입체적 표현을 습관적으로 한 면에 어느 부분은 평면이 되게 하고 어느 부분 입체성이 그대로 남는다. 이러한 화면의 이중성을 도려내기 위해 작품을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했다. 94년 있었던 세 번째와 네 번째 개인전은 무엇보다 색채에 대한 변화였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채색의 바닥 위에 레드와 블루를 희석시키면서 색상 간의 조화를 가져보려고 했다. 의도된 색조 변화를 통해 밑작업으로부터 작업의 70%가 진행될 때까지 같은 계열의 색조로 변화시켰다. 예컨대 노란색, 블랙 등 같은 톤으로 중반 이상까지 작업해 나가다가 반대 색조로 정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완성된 작품으로 유도할 때에는 자신의 내적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4회 전시를 끝내면서 장담했듯이 작품의 전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5회에 개인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답게
변화를 시도했던 작품들이다. 평면적 구성화를 고집하면서도 작품은 작가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이론은 충분히 포함하는 변화를 시도했다. 예컨대 대상이 관찰 표현이 아니라 경험 표현으로 시도되는 변화이면서 간결한 구성력과 단순성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화면의 여백을 얼마만큼 공간미로 남겨두느냐라는 난관과 이전의 작업에 등장했던 화면을 나누는 관념을 어떻게 부수냐는 난제로 인해 한 달이 멀다 하고 다른 표현 기법이 활용되었다. 그 시간이 반복되면서 발견의 환희와 의도되지 못하는 작품을 대하는 좌절하는 시비의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이었다. 작가의 자세는 다작 정신이 선행되어야 하는 평소 이론과 달리 머릿속에 담겨있는 구상의 반복은 오히려 고통이었다. 그러면서도 단순화 과정에서 생기는 구상성과 추상성에 대한 논란은 그 고통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정리해보면서 일관성을 정리해보았다. 메모와 스케치를 통해서 취향, 나의 본성을 정리해보고 나름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보기도 하면서 성급히 결론을 내려보았다. 내 작업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와, 여기 마지막에 한 구절이 딱 와닿네요. 작업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깊어지고 싶습니다. 제 그림에 대해. 장순옥. 와, 작품 멋있다. 빛과 시간의 이야기. 처음에 작업 스타일에서 보면 처음부터 무작위에서 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둘째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작업을 해가는 방법. 세 번째는 처음 생각을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채활할 때 제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요즘에 레이니 작업을 할 때는 스케치가 없어요. 스케치가 없고 물의 흐름을 가지고 이어가면서 젖은 상태로 그 흡수성을 이용해서 꽃의 화려함을 표현을 하는데 저는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용을 하실 때 무용수들이 펄럭이는 그 치마의 한복 같은 그런 경우죠. 이렇게 펄럭이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매료되어서 그것을 꽃의 형상화로 대변하면서 춤을 추는 듯한 젖어있는 그 촉촉한 감성을 표현하고 싶어서 꽃을 응용한 무용을 표현하는 느낌이에요. 저 또한 마음에서는 제가 그러고 싶은 마음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림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완성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고, 구도법, 원근법에서 소실법, 삼각구도, 역삼각형 구도, 그림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에게는 오래된 의문이 있다. 어머니께서 침이 마르도록 예쁘다고 칭찬을 하던 옆집 새댁이 내 눈에는 결코 예뻐 보이지 않았다. 하는 집마다 예쁘다고 덧붙인 어머니의 말씀에 강한 부정을 표현할 만큼 의구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언젠가부터 나의 캔버스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예뻐질 요량이면 오히려 질박한 나이프 느낌으로 조금은 촌스러운 듯 하면서도 소박한 듯한 아낙네로 변모해 간다. 친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새댁의 모습. 사랑하는 아이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전화벨만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 손이 백조의 물갈퀴처럼 거칠어만 가는 여자로서의 미모를 놓아버린 고향 같은 어머니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내 캔버스의 옛 회담 벼락처럼 거친 화면으로 남는다. 동네 어귀를 돌아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키 큰 미루나무 두 그루와 어디서 날아왔는지 나를 반긴 딸, 아이 같은 참새 두 마리는 나의 사랑으로 표현된다. 큰 화면에 나타나는 새의 의미는 사랑한다고 외친 나의 언어 같은 것이다. 가끔은 고향 같은 집으로, 가끔은 삶을 말하려는 당나귀로, 동네 어귀에서 바라보이는 길로 나를 표현한다. 이러한 모습은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그토록 예쁘다고 칭찬했던 옆집 세대의 결코 예쁘지 않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화가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화가의 삶? 대지씨,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화가의 삶을 얘기하다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죠? 화가의 삶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넋두리에 그칠지 모르겠지만 평소 품어왔던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작업실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서 바닷개를 판매하는 식당을 열었으니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먼 거리를 이동하며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습관이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달이 지나서야 친구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내심 놀랐습니다. 좁은 식당 안에 생선 그림이 걸려 있고 한켠에 이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싸우며 튀어오르는 물고기를 소재로 그린 그림. 영하 60도씨 얼어붙은 어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은 어부가 아니라 진정한 화가의 잔영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 그림을 사랑하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연한 기회에 바닷개잡이 러시아 원양어선을 17회나 탔고 배가 뒤집히는 사건을 겪고 구살생으로 목숨을 구한 뒤 식당을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출항하면 최소한 한 달은 지나야 육지로 돌아온 어려운 선원 생활을 견뎌냈다는 친구를 대하며 화가는 그저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주부 문화생 중에는 도구를 폈다가 접기에도 바쁜 2시간짜리 강의를 마치고 허겁지겁 자녀의 점심 식사를 위해 달려가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10시간이 아니 며칠을 작업실에서 끙끙거리며 빈둥거리는 내 모습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 덕에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놓은 것 없이 나태함에 빠져있지는 않은가를 뒤돌아보곤 합니다. 대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림을 마음에 품는 사람. 어느 사람이 진정한 화가의 모습일까요? 곰곰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그림을 마음에 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전시회가 있다면 만사를 제치고 그 전시장을 향하곤 했지요. 한 번은 서울 인사동 전시장에 들렸다가 한 작품이 너무 좋아서 다른 전시장을 들렀다가도 그 전시장을 다시 오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색감이 너무 좋아서 손톱으로 물감을 조금 오려가고 싶었지요. 손에 사진기도 없었지만 서로 사진기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사진으로 담고 싶진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글을 통해 담담한 듯 표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으로 절박한 감정이었습니다. 당시 인사동에서 2시간 거리에 있던 집에 도착해서도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도 천장에 그 그림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후에 제 그림이 당시에 강렬한 감정을 주었던 그러한 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림에 있어서 좋은 선생은 좋은 그림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잊지 못할 추억이지만 개인전을 앞두고 생각만 하다가 기간이 닥쳐서야 허겁지겁 작품에 매달리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넉다운 상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장이 꼬여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전시 날짜는 다가오고 링거를 매달고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추억으로 남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작업실 한쪽에 새 연탄과 연탄재가 구분되어 쌓여져 있던 지저분하고 독특한 작업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작가는 독특하게도 물감 튜브를 앞으로 짜서 쓰지 않고 뒤를 열어서 쓰더군요. 궁금증을 참지 못해 물었지요. 뚜껑 쪽으로 짜고 튜브를 잠그면 되는데 왜 뒤로 쓰십니까? 그분의 대답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뒤로 쓰면 물감이 금방 마르게 돼요. 물감을 마르지 않게 하려고 계속 그리게 됩니다. 와, 마르지 않게 하려고 계속 그리는. 달리는 말은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했던가? 계속 그리고 또 그리는 것이 화가로구나. 그 화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내내 난 얼마나 치열하게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나. 난 얼마나 치열하게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 그림을 그리며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화가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행운하겠지요. 오늘은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